안녕하세요. 이번 시간에는 쇤베르크의 지문 한번 들어가 볼게요. 쇤베르크는 현대 음악이 난해하다는 인상을 만든 대표적 작곡가이다. 그러니까 쇤베르크라는 사람은 현대 음악이라고, 그러니까 현대 음악가 중에 한 분인 거겠죠. 지금 느낌으로, 그치? 그래서 현대 음악이 난해하다. 난해하다라는 건 뭐예요? 굉장히 좀 이해하기 어렵다? 뭐 이거겠지? 이해하기 어렵다는 인상을 만들었대요. 그러면 그 사람의 음악은 난해한가 보다. 그죠? 그래서 대표적 작곡가이다. 전통적인 조성 음악이 다장조나 가단조 같은 특정 조성을 바탕으로 화음을 전개하는 것과 달리 그의 음악은 특정 조성에 얽매이지 않는 범조성을 지향하였다. 지금 그 전에 있던 기존의 조성 음악과 쇤베르크의 음악을 대조하고 있네요. 뭐하는 것과 달리 했으니까. 그래서 조성 음악이 다장조나 가단조 같은 예를 든 거지. 특정 조성을 바탕으로 화음을 전개했다면 쇤베르크의 음악은 특정 조성에, 그러니까 뭐 다장조나 가단조 이러한 특정 조성에 얽매이지 않는 조성을 넘어섰다. 이거겠지. 그래서 범조성을 지향하였대요. 그래서 조성 음악의 음계에는 조성 음악, 그러니까 쇤베르크와 지금 대비되는 조성 음악의 음계에는 으뜸음을 중심으로 한 엄격한 위계 질서가 존재한다. 으뜸음을 중심으로 한 엄격한 위계 질서가 존재한다. 이게 이제 조성 음악이 되는 거겠지? 그래서 예를 들어서 예컨대 다장조 음계는 도를 으뜸음으로 하여, 그러니까 으뜸음을 중심으로 했을 때 다장조는 도가 으뜸음이 되어 그래서 하여 도레미파솔라시도로 배열되며 각 음 사이의 간격은 장이도나 단이도라는 일정한 규칙을 따른다. 그냥 이 문장 그대로 받아들이면 되지 우리가 음악 공부를 다시 할 필요는 없을 것 같아요. 장이도는 뭐고 단이도는 뭐고 뭐 이거에 너무 빠질 필요는 없고 도를 으뜸음으로 해서 엄격한 위계 질서를 가지면서 이렇게 도에서부터 레미파솔라시 다시 도로 배열되며 그 간격은 도와 레의 간격은 뭐 레와 미의 간격은 이런 식으로 해서 장이도나 단이도라는 일정한 규칙을 따른다. 요걸 기억하면 되는 거겠죠. 이러한 규칙에서 벗어난 음이 화음에 포함되면 그 화음은 제대로 이제 그 위계 질서에서 벗어난 거니까 어긋난 거겠죠. 그래서 그것은 이제 협화음이 아니라 불협화음이라고 취급이 되었다는 거지. 그지? 그래서 다른 음들이랑 잘 어울리지 않는 잘못된 뭐 이런 식으로 취급을 당했다는 거야. 그래서 또한 다장조 곡은 도미솔의 으뜸 화음과 우리 초등학교 때 이런 거 배웠었죠. 으뜸 화음으로 시작하여 파라도의 버금 딸림 화음과 솔시레의 딸림 화음을 거쳐 다시 으뜸 화음으로 돌아오며 마무리된다. 다장조 곡의 어떤 위계 질서겠죠. 그죠? 일정한 규칙. 그래서 이와 같이 조성 음악에서는 음들 간의 협화, 불협화 관계와 화음 관계에 따른 선율의 흐름이 미리 정해져 있다. 미리 정해져 있다. 그러니까 도미솔, 파라도, 솔시레, 도미솔 이런 식으로 가면 협화, 이런 식으로 가지 않으면 불협화 뭐 이렇게 된다라는 거겠죠. 그게 미리 정해져서 그거에 맞게끔 작곡을 해야 했다. 이거지. 뭐가? 조성음악이. 그치? 이에 반해 대조되겠죠. 쇤베르크의 음악에서는 으뜸음 중심의 위계 질서가 해체되었다. 그러니까 엄격한 위계 질서, 으뜸음을 중심으로 하는 이 조성 음악이 없어지고 해체되고 모든 음이 동등한 지위를 부여받는다. 그러니까 으뜸음을 중심으로 한 이게 아니라 모든 음이 동등하대요. 그래서 그가 고안한 12음 기법은
12음의 기법은 한 옥타브 내의 12개 우리는 8개라고 하던가요? 도레미파솔라시도. 그것이 이제 이분에게 있어서는 12개의 음으로 이제 기법을 만드셨나 봐요. 그래서 모두를 자유롭게 배열한 음열을 이용하는 작곡 방식이다. 자유롭게 배열했대요. 그래서 조성음악의 음계에서는 으뜸음과 장삼도, 단삼도의 관계에 따라 장조, 단조가 규정되는 반면, 이거 조성음악 얘기죠. 우리가 배웠던 평소에. 반면에 12음 기법의 음열에서는 음들이 반음 간격으로 조밀하게 배열되어 반음 간격으로 배열되어 조성의 경계가 모호해진다. 그러니까 딱 뭐 한음 이렇게 딱딱 떨어진 게 아니라 이 음이 저 음 같고 뭐 저 음이 이 음 같고 막 이런 느낌인 건가 봐. 그래서 경계가 애매모호해진다 이거겠죠. 그래서 이 때문에 하나의 곡에 장조와 단조가 공존하는 듯한 인상을 주어 이렇게 모호해진 결과네요. 결과로서 하나의 곡에 한 곡에 장조인 것 같기도 하고 단조인 것 같은 그러니까 조성음악 쪽에서 보면 이도 저도 아닌 거지. 그러니까 난해하다. 이 난해하다라는 평가는 그럼 조성음악 쪽으로 중심이 되어 있는 사람들의 평가일 수 있겠구나. 그치? 그래서 공존하는 듯한 인상을 주어 그의 음악이 무질서하다. 이꼴 난해하다. 라는 인식을 낳기도 했다. 그러나 쉔베르크의 의도는 화음을 자연의 섭리처럼 받아들이던 조성음악의 관습에서 벗어나 화음이라고 하는 걸 뭐 도미솔 뭐 이런 것들을 자연의 섭리인 것 마냥 이게 그러니까 당연한 것 마냥 자연의 섭리라고 하는 건 당연한 것 마냥 받아들이던 조성음악이 그랬다는 거죠. 그 관습에서 계속 이어져 내려오던 그런 어떤 습관, 관습에서 벗어나 사전에 설정된 인위적 질서가 아닌 음들 간의 내재적 관계에 기초한 새로운 음악적 형식을 마련하는 것이었다. 그들은 조성음악을 하는 사람들은 그 화음이 자연의 섭리라고 얘기했지만 그것이 진짜 자연의 섭리가 아니라 인위적 질서였다라는 거죠. 그 인위적 질서가 아닌 음들 간의 그들의 그 어떤 끈끈한 관계 뒤에서 이제 표현이 되지만 유기적이라고 얘기 나오죠. 그 관계의 기초에서 음악적 형식을 마련하는 것이었다. 쇤베르크는 음들 간의 자연스러운 관계가 외부로부터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 그러니까 어떤 인위적인 것이 아니라 이 의미겠죠. 내재적 관계에 의한 것이다. 이거겠지. 곡 전체의 유기적 통일성을 통해 우리 고1 때부터 유기적이라는 말 굉장히 많이 써왔었죠. 국어에서. 서로 지금 굉장히 끈끈하게 연결이 되어 있는 이러한 느낌으로 유기적이라는 표현은 우리가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각 부분이 서로 밀접하게 관련이 되어서 떼어낼 수 없는 상태. 뭐 이게 이제 정확한 이제 사전적 의미라고 보면 되고, 그래서 그러한 상태로 통일성을 통해 형성되는 것이라고 보았다. 그러니까 조성음악 쪽에서는 쇤베르크의 음악이 난해하고 불협이고 뭐 그렇게 표현을 하고 있지만 이 사람 입장에서 볼 때는 이게 지금 훨씬 더 통일성을 갖고 있는, 그치? 그러한 것이라고 지금 주장하고 있는 거네요. 그는 곡을 하나의 유기체로 완성하기 위한 조건으로 응집력을 제시했는데, 그러니까 유기체라고 하는 것은 또 뭐예요? 이렇게 어떤 부분들이 굉장히 이제 관련 있게 필연적으로 이제 관계를 갖고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유기적 통일성을 갖고 있는 하나의 뭐 몸뚱아리로 완성하기 위해 음악으로 완성하기 위한 그치? 그러한 조건으로 응집력은 뭐야? 모아지는 거죠. 꽉꽉 우리 그 밀가루 반죽하듯이 그치? 그래서 응집력을 제시했는데 이는 곡을 이해 가능한 구조로 통합하는 음들 사이의 내적 결속을 의미한다. 응집력은 내적 결속을 의미한대요. 응집력은 음과 음 사이의 관계에서 기인하는 거기에서 시작이 되는 유사성이 반복됨으로써 실현된다. 응집력을 만드는 방법을 얘기하고 있네요. 그러니까 유사한 것이 반복되는 거. 우리 시에서도 비슷한
절이나 의문이나 뭐 문장이나 구절이나 이런 것들이 반복됨으로써 운율이 생기고 하잖아요. 그런 것처럼 여기서도 유사한 것이 계속 반복됨으로써 응집력이 생긴다라고 표현을 하고 있네요. 따라서 음들 사이의 관계가 유사성을 공유하며 반복될수록 곡의 응집력은 강화된다. 뭐 똑같은 얘기죠. 따라서니까. 그래서 이처럼 쇤베르크는 특정 화음만을 협화음으로 인정하던 조성 음악의 제한적 질서를 넘어 음들 사이의 응집력을 바탕으로 한 보편적 음악 질서를 추구하였다. 일종의 의의를 얘기하면서 가글은 마무리되고 있네요. 뭐 사실 가글은 엄청나게 여기에서 이제 글쓴이의 어떤 의견이나 또 다른 어떤 색다른 지금 방향을 추구하거나 이런 것보다는 그냥 쇤베르크의 음악 그 자체를 설명하고 있기 때문에 그냥 이 글 그대로 받아들이면 될 것 같아요. 문제는 나글이죠. 나글은 글쓴이의 의견이 들어가죠. 그래서 한번 어떤 의견을 내고 있는지 한번 가봅시다. 레보비츠 누군지 우리는 궁금하지 않아요. 그냥 있는 내용만 그대로 받아들입시다. 레보비츠는 12음, 12음 기법의 등장을, 그러니까 쇤베르크의 음악, 그치? 등장을 음악사의 혁신으로 평가하고, 그럼 이 사람은 쇤베르크에 대해서 긍정적이었구나. 이 정도만 우리는 기억하면 되겠죠. 후설의 현상학을 적용하여 그 의미를 규명했다. 자신이 그 12음 기법을 그 혁신으로 평가하는 그 규명 방법으로 후설이라고 하는 사람의 현상학을 적용했대요. 그래서 후설에 따르면 후설의 것을 왜 규명하게 된 후설의 것으로 현상학으로 왜 규명을 하게 되었는지 그 이유를 이제 밝혀주겠죠. 후설에 따르면 우리의 일상적 경험은 의식의 지향성을 통해 구성되는 현상이다. 이 느낌 가져가셔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의 일상적 경험, 그러니까 우리가 일상에서 겪는 경험들은 의식의 지향, 우리의 어떤 그 생각이나 사고가 계속 따르는, 지향하는 그 지향성을 통해 구성되는 현상이다. 예를 드는 게 좀 더 편하게 이해될 것 같아요. 음악적 경험은 일상적 경험의 한 예가 되는 거겠죠, 그죠? 그래서 일상적 경험을 하는 데 있어 하나의 예로서 음악적 경험은 소리라는 물리적 파동에 대한 지각이 아니라 그냥 어떤 소리가 들려서 그거에 대해서 우리가 감각기관을 통해서 그냥 인식하는 그 정도의 그런 지각이 아니고 소리의 패턴을 인식하는 의식의 지향성을 매개로 한 현상이다. 뭐 훨씬 더 쉬운 예도 아니네요. 여튼 그냥 들린다고 뭔가가 지금 뭐가 들리는구나, 내 귀에 뭔가 느끼게 하는 게 있구나, 뭐 이 정도가 아니라 어떤 소리의 패턴을 내가 이해하고 그것을 인식하면서 내 의식 속에서 뭐 이렇게 받아들이는 그러한 방향을 의식의 지향성이다라고 표현하는 것 같아. 그래서 지향성을 매개로 한 현상이래요. 후설은 우리가 당연시하는 전제에 대한 판단 중지를 통해 너무나도 그냥 당연시하고 뭐 어떤 의식으로 받아들이는 게 아니라 그냥 들리면 들리나 보다, 보이면 보이나 보다 하는 그런 것에 대해서 판단 중지를 하래요. 그러니까 어떤 생각을 사고를 끊고 이거겠지. 통해 사물의 본질에 도달할 수 있다고 보았다. 그 판단이라고 하는 건 일종의 내가 볼 때 선입견이나 편견 같은 게 아닐까 싶어요. 그래서 당연히 그냥 그런가 보지 하는 그런 선입견들 있잖아. 그런 것을 중지했을 때 진짜 사물의 본질을 볼 수 있다. 뭐 이 얘기인 것 같죠? 그죠? 그래서 이는 경험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는 자연적 태도에서 벗어나 의식 속에 나타나는 현상만을 탐구하는 현상학적 태도로 전환하는 것을 의미한다. 그러니까 앞에서 표현한 걸로 치면은 지금 그냥 들리니까 지각하는 거, 그거를 이제 자연적 태도라고 표현하는 것 같아요. 그거에서 벗어나서
의식이 있어야 된다는 것 같아. 그지? 그 현상만을 탐구하는 것이 현상학이다. 현상학적 태도다. 그래서 후설은 이러한 전환을 현상학적 환원. 그러니까 현상학적 환원은 뭐야? 자연적 태도에서 벗어나서 의식 있게, 의식 속에서 현상을 탐구하는 것. 이게 바로 현상학적으로 환원되는 것이다. 뭐 이렇게 표현을 했나 봐요. 그래서 이러한 관점에서 다시 원점으로 돌아갑니다. 레보비츠는 그러니까 현상학은 이런 건데 이런 현상학을 적용해서 12음의 기법을 평가하는 그 관점이 나오겠죠. 레보비츠는 쇤베르크가 조성음악의 화음을 특정한 지향적 체계가 만들어낸 인위적 현상으로 간주하고 12음 기법을 통해 음악의 본질에 다가섰다고 평가하였다. 한마디로 지금 이 말이 나는 크게 이 후설의 현상학하고 와닿지는 않는데 그냥 느낌으로 가면 조성음악이 이렇게 한 것은 인위적 현상으로 된 것은 여기에서 표현하면 자연적 태도인 거죠. 그러니까 경험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는 자연적 태도가 되어야 할 것이고 그리고 나서 그거에서 벗어나서 의식 속에 현상만을 탐구하는 현상학적 태도가 12음 기법이라는 거 아니겠어요? 그래야지 지금 앞뒤가 맞는 거잖아. 그죠? 그래서 다시 한번 예를 들어서 설명을 하는 것을 보면 예를 든단다. 다시 부연 설명을 보면 조성음악의 질서를 당연시하는 자연적 태도. 그죠? 말이 이렇게 되는 거죠. 이거는 인위적이라고 얘기했는데 그 인위적인 것이 그 질서를 당연시하는 어떤 판단, 그냥 그대로 받아들이는 그런 자연적 태도로서 그 질서를 받아들이더라 이 얘기가 되는 거지, 그지? 그러니까 만들어진 거는 인위적으로 만들어지고 이렇게 하나의 어떤 그 스타일을 이렇게 쌓아 왔는데 그것이 너무나 당연시 되니까 하나의 자연적 태도가 되었더라, 선입견이 되었더라, 편견이 되었더라 이렇게 표현이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자연적 태도에 대한 판단 중지, 그지? 판단 중지를 통해 보편적 음악 질서를 확립하였다는 것이다. 그래서 이러한 태도를 지양하고, 그치? 지양하고 여기서 얘기하는 현상학적 환원으로서의 어떤 그 음악적 본질에 다가선 것이 쇤베르크의 음악이다라고 레보비츠가 얘기를 했다는 거죠. 근데 이제 진짜 얘기는 여기부터죠. 그러나가 나오죠. 쇤베르크가 주장한 범조성은 현상학적 환원과 괴리된다. 괴리된다는 게 뭔지 아시죠? 굉장히 멀리, 그러니까 유리되는 그러한 얘기다. 맞아 떨어지지 않는다. 나랑 좀 생각이 좀 비슷한 것 같기도 하고. 그래서 그의 음악은 그 범조성은 현상학적 환원과 딱 매치를 시킬 수 있는 상황은 아닌 것 같아라고 글쓴이의 입장에서, 그죠? 글씨가 너무 이쁘다, 그지? 입장에서 자신의 의견을 지금 피력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현상학은 모든 전제에 대한 판단을 중지하고 의식에 직접 주어지는 현상 그 자체를 포착하려 하지만 이게 현상학이죠. 현상학이라고 하는 건 모든 전제에 대한 판단 중지 그리고 의식이 지향하는, 그지? 그 자체를 포착하려 하지만 쇤베르크는 조성이라는 기존의 규범을 거부하면서도 모든 음의 동등한 사용이라는 새로운 규범을 어차피 이 느낌이네. 쇤베르크는 기존의 조성, 음악이라고 하는 건 거부했지만 얘가 또 다른 규범을 또 만든 거야. 그러니까 어떠한 전제를 또 만들어낸 거지. 이 얘기인 거죠, 지금. 그래서 더욱이 그는 평균율이라는 물리적 제약을 그대로 수용했다. 평균율이 뭔지는 아래에 해설 보시고요. 그냥 여기 있는 요 내용을 그대로 보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물리적 제약을 그대로 수용했대요. 바로 그러니까 이 평균율이라고 하는 건 기존에 있었던 어떤
그 조성 음악에서도 쓰이던 그러한 형식인가 보죠. 그죠? 그래서 그대로 수용했다. 바로크 시대 이후 서양 음악의 토대가 된 평균율은 그러네. 무한한 음향적 가능성 중 극히 일부만을 표준화한 것에 불과하다. 불과하다. 그러니까 이 평균율이라고 하는 것이 범조성을 얘기할 수 있는 부분은 아니다. 어떤 의식에 대한 의식에 따라서 그것을 지향하는 뭐 그런 어떤 자연적인 형태는 아니다. 뭐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는 거죠. 아도르노가 형식은 침전된 내용이라고 말했듯 형식이라고 하는 건 가라앉은 내용에 불과하다. 뭐 이런 뜻인 것 같죠. 말했듯 음악의 재료는 단순한 소리가 아니라 특정한 문화적 맥락이 응축된 형식이다. 음악의 재료라고 하는 건 그냥 소리를 듣는 것이 아니라 그 나라의 뭐 그 사회의 그 문화의 맥락이 다 녹아져 있는 응축되어 있는 형식이라는 거죠. 결국 셴베르크가 조성의 기반인 평균율의 조성의 기반이 되었다는 거네. 평균율의 12음을 그대로 수용한 것은 예를 들고 있죠. 그러니까 일종의 이제 유추적인 지금 사고 방식인데 지금 결국 조성을 지금 부정하면서도 조성에서 쓰였던 평균율의 12음을 그대로 수용했단 말이지. 그걸 뭐라고 표현하느냐? 전통적인 물감 사용법은 거부하면서도, 그러니까 조성음악은 거부하면서도 그런데 물감은 전통적인 것을 고수하는. 그러니까 사용법을 거부했지. 애초의 물감 자체를 다른 물감으로 만든 것은 아니었다. 그러니까 뭐 그 전에 물감이 뭐 물로 만들었다면 나는 기름으로 만들래 이런 게 아니라 그냥 물로 만든 물감 그대로 쓰면서 쟤는 뭐 막 터치하는 그런 사용법을 사용했다면 나는 뭐 쓱 그리는 이런 걸 할래. 이거는 이제 기본은 똑같다. 이 얘기인 거죠. 이해가 되셨을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고수하는 태도와 다르지 않다. 그러니까 이 글쓴이는 어떤 물감 사용법만 그러니까 같은 기본 위에서 어떤 그걸 사용하는 방법만 바뀌었을 뿐이지 어차피 셴베르크도 아예 다른 독자 노선을 걷고 있는 건 아니다. 뭐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거죠. 후설은 현재 순간의 지속에 대한 미시적 직관을 강조한다. 다시 후설 얘기가 나오네요. 현상학 얘기 나오는 거겠죠. 현상학적 환원이 뭐였었어요? 현상학적 환원은 이렇게 의식 속에 나타나는 현상만을 탐구하는 현상학적 태도로 전환하는 것을 의미한다. 요게 지금 현상학적 환원이었잖아. 그걸 이제 후설이 얘기했는데 후설은 이런 거였는데 셴베르크는 이건 아닌 것 같아. 이런 얘기를 할 것 같은 느낌이죠. 그래서 현재 순간의 지속에 대한 미시적 직관을 강조한다. 아주 작은 거 하나하나를 그대로 바라보는 것. 요게 이제 미시적 직관이라고 볼 수 있겠죠. 현재 순간, 바로 지금 이 순간. 그래서 이는 역사적 시간의 일부로서 현재를 인식하는 것이 아니라, 그러니까 전체 거시적으로 보았을 때 그 중에 일부인 현재가 아니라 그냥 오로지 현재 자체만을 보는 미시적 직관을 강조했다는 거죠. 그래서 과거와 미래를 통합하는 지금 이 순간을 직관해야 한다는 것이다. 그러니까 거시적인 직관이 아니라 미시적인. 그러나 셴베르크는 음높이와 음길이처럼 악보상 음표의 위치로 표현되는 거시적 구조로만 음악을 조망함으로써 미시적으로 본 게 아니라 어차피 얘도 그전과 같은 거시적이었다. 뭐 이거네요. 그래서 음색과 강세 등 하나하나를 보는 그 자체를 보는 음색, 강세, 그러니까 어떤 거시의 대표적인 걸로는 요런 그리고 미시의 대표적인 걸로는 요런 음악에서 이렇게 지금 나누고 있네요. 그래서 개별음에 대한 미시적 체험의 중요성을 간과했다.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얘가 뭔가를 놓쳤네요. 그죠? 그래서 이는 후설이 말한 현상학적 자녀의 엄마. 여태까지 우리는 현상학적 뭐라고 그랬어요? 환원이라고 얘기했죠. 환원이라고 얘기했는데 갑자기 현상학적 자녀라는 게 나와요. 자녀는 다 쓰고 남은 쓰레기는 좀 그렇다.
이제 잡것들 이런 건데 이런 개념이 뭔지 뭘까요? 한번 가봅시다. 자녀의 개념과 어긋난다. 현상학적 자녀, 즉 현상학적 환원 이후에 현상학적 환원은 기억나시죠? 여길 지금 몇 번을 봐. 의식 속에 나타나는 현상만을 탐구하는 현상학적 태도로 전환하는 것. 요거를 한 후에 남는 게 있어. 남는 것은 현상 그 자체여야 하지만 그 현상학적 환원 이후에 남는 건 그냥 현상만. 다른 게 낀 게 아니라 그 현상 그 자체여야 하지만 쉔베르크의 음악은 곡의 거시적인 구조에 치중함으로써 순수 현상에는 그러니까 순수 현상 이꼴 현상학적 자녀겠네. 그지? 남는 거 현상이니까 이르지 못했기 때문이다. 어렵네요. 많이 어렵네요. 그렇지만 이제 뭐 더 깊이 생각하고 막 이러지 말고요. 그냥 이랬나 보다 하고서 문제 들어가면 될 것 같아요. 문제 가봅시다.